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40대 후반에 접어든 평범한 여자입니다. 또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아이의 엄마기도 하죠.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꽤 늦은 나이였던 30 중반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재혼이었고 아내와는 극심한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됐다고 했죠. 하지만 말이 성격 차이지 현실은 조금 더 드라마틱한 이유였습니다. 그게 저와 결혼한 유일한 이유기도 했고요. 물론 제게는 유쾌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견딜 수 없어서였거든요. 그 사람은 자신의 말에 복종하고 자신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줄 여자를 찾으려고 했고 그게 저였던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이유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세상 다정하고 서울대를 나올 정도로 똑똑하며 저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의 본성이 드러난 것은 잘 나가던 그의 사업이 망하고 나서였습니다. 결혼 후 5년이 지났을 때였고 제가 아이를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남편은 아이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빚더미에 오른 뒤부터는 제 만삭의 배를 볼 때마다 예전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그 여자랑 차라리 살았으면 이럴 때 도와줬을 거야. 걔가 성격은 더러워도 집에 돈이 많았거든. 이건 뭐 도움을 요청할 든든한 장인이 있어? 아님 장모가 멀쩡하길래? 이래서 같은 수준을 만났어야 했는데. 에휴, 내가 미쳤지. 임신은 또 왜 지금이야? 빌어먹을. 여보, 아무리 힘들어도 어쩜 그런 말을 해.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까지 꺼내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한 건 당신이었잖아. 가지고 싶었지. 적어도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때는 무슨 병원이고 어디고 다 다녀도 생기지 않던 애가 왜 하필 지금 들어서냐고. 눈치 없는 것도 누굴 닮았을지 화나네. 여보. 왜? 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울게? 당신은 그게 문제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안 돼? 우리 집도 재산도 몽땅 날리게 생겼다고. 우리 엄마 아빠도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시더라. 기가 차서. 그럼 진지게 망했어야지. 왜 한참 지나서 망해? 망한 게 내 탓이야? 당신이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뭘 안다고 아는 척을 해서? 고줄주제. 내 사업 방식은 절대로 틀리지 않았어. 나 서울대 출신이야. 내가 서울대를 나온 인재 중에 인재라고. 근데 뭐? 무리한 사업 확장? 무식한 게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아는 척 짓거리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무식한 거 티내지 말고.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실수로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고 나중엔 그게 본심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이혼하지 못했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이를 저처럼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 핑계를 대면서 이혼을 미루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제가 겪었던 걸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기 싫었죠. 한때는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아버지였습니다. 늘 누군가의 귀감이 됐고 또 누군가의 칭찬을 받았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남을 돕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죠. 어쩌면 경찰이란 아버지의 직업은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딱 떨어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했나? 그건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기억이 나는 부분은 대부분 좋은 것들이었어요. 친구들이 너희 아빠 멋지다 라고 할 때마다
새처럼 가슴을 크게 부풀리며 행복해했던 기억이 선명했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이좋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손을 끊어내는 놀이를 하는 것처럼 항상 그 사이를 병아리처럼 파고들곤 했어요. 더없이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난 것은 너무나 완벽했기에 그의 부재가 근간을 흔들었다는 거였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곳에 있었는지, 어딜 가려고 했는지도 모를 사고였죠. 어머니는 그날을 회상하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분명 또 누군가를 도우려고 그곳에 갔던 거야.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제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갔어요. 어머니는 사고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을 시체처럼 보냈습니다. 너무나 나약했던 내 어머니는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마땅히 해야 할 돌봄을 아예 손에서 놔버렸죠. 마치 깜빡하고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난 사람처럼 이따금 저를 쓰다듬어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와 꼭 닮은 제 눈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어머니를 집어삼키는 걸 어린 저는 보면서 자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걸 극복해 보겠다고 집을 나서기 시작하면서였어요. 엄마, 이게 뭐야? 이것들 대체 뭐냐고? 이거? 그 엄마가 앞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빙하물이라고 하는데 엄청 건강해지는 거라고 하더라. 특별한 물이지. 아픈 것도 다 나아. 엄마도 이거 마시니까 좋아지더라. 속이 안 좋았는데 속도 편안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았어. 엄마가 실제로 효과를 봤다니까. 너도 한 잔 줄까? 비싸긴 한데 엄마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마셔봐. 엄마, 이거 사기 아니야? 무슨 물을 마시고 건강해진다는 거야. 아이,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앞으로 우리 딸 고생 안 시킬 거야. 엄마가 아빠 대신 널 지킬 거야. 돈도 많이 벌어서 너 보란듯이 잘 키울 거야. 알았니? 넌 앞으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엄마가 이거 팔아서 돈 벌 거니까. 알았니? 엄마, 이거 사기야. 그런 물이 어딨어. 난 한 번도 들은 적 없어. 아는 사람만 아는 거래. 부잣집인 사람들은 이것만 마신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리는 거라잖아. 아유, 절대로 사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는데. 물론 사기였습니다. 중학생인 제가 봐도 너무나 가짜처럼 보였던 기적의 물 때문에 아버지가 남기고 간 보험금이 증발하고 말았죠.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제가 자라면서 쭉 지속됐습니다. 희한하게도 어머니 주변에는 온통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이 들끓었죠. 마치 그런 것들만 당기는 자석이 달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가는 건 애초에 꿈꾸지도 못했고 너무나 일찍 한 집안의 가장이 돼야 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의 시발점에 다다르면 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면, 생판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서 길을 나서지만 않았다면 하는 생각이었죠. 제가 살아오면서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니, 넌 왜 들어보지도 않고 화를 내? 이번엔 엄마가 잘 알아보고. 알아봐? 뭘 알아봐? 이거 다단계야. 그니까 하지 말라고. 아니, 다단계 아니야. 쇼핑몰을 열어준다고 했다니까. 그니까 그게 다단계라고. 자기들 제품 준다고 하는 게 기적의 물이랑 다른 게 없다고. 도대체 왜 엄마는 가족인 내 말은 안 믿고 그 인간들 말만 믿어? 언제까지 내가 엄마 저지른 짓 뒷수습을 해야 해? 아빠 연금 나온 걸로 그냥 엄마 하나는 먹고 살라고. 그게 어려워?
너 시집도 보내야 하고 엄마도 다 계획이 있어서. 계획 하지도 마! 시집 보내고 싶어?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어려워? 대체 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일을 할 거면 제대로 된 일을 해. 왜 매번 이렇게 사기를 당하냐고! 이번에는 엄마도 다 알아보고. 엄마, 그 욕심이 문제야. 돈 있으면 아빠 살아있을 때랑 똑같아질 것 같아? 아니? 정신을 먼저 차려. 지금 엄마가 하는 짓들이 날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몰라? 엄마 뒷수습하다가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 근데 뻔뻔하게 결혼! 너 엄마한테 왜 그렇게 버릇없게 말을 해? 엄마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니까. 내가 엄마야? 나 엄마 딸이야. 근데 내가 왜 엄마를 돌봐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왜 엄마의 엄마처럼 살아야 하냐고? 전 확실히 좋은 딸은 아니었습니다. 늘 소리를 지르고 언제나 화가 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지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어머니와 크게 싸웠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죠. 무작정 돈을 벌겠다고 올라탄 버스가 바로 서울행이었고요. 고시원에 자리를 잡고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악착같이 돈만 벌다가 만나게 된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그렇듯이 저 역시도 사랑만으로 결혼을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온순하고 자신을 떠받들어줄 여자를 찾은 것처럼 저는 안정적인 환경과 따뜻한 보금자리가 간절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를 비난할 자격은 없었죠. 물론 완벽한 학벌과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들은 저를 가정부 대하듯 했죠. 더 솔직히 말하면 이전에 해보지 못한 걸 몰아서 하려는 듯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지금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전처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의심이 되긴 하지만 부자였던 며느리는 시부모님에게 살갑게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조금만 틀어져도 친정으로 짐을 싸서 떠나버리고 모든 걸 돈으로 해결했다고 했죠. 그래서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저는 늘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거 봐. 요리를 이렇게 해야지. 아유, 매번 시켜먹고 사람 부리고. 그게 무슨 결혼이야. 안 그래? 엄마도 이거 갈치조림 좀 먹어봐. 이 사람 요리 솜씨 끝내줘. 그럼 요리라도 잘하고 내조하고 살림하는 게 제 일인데 못하면 쓰겠니? 에이, 엄마도 참. 그래도 전에 그 여자보다 훨씬 몇 배는 나아. 인정하지? 그렇다고 치자. 속도 없는 놈. 하필이면 콜라도. 그때는 속도 없이 그 말들이 좋았어요. 완벽하게 집안 살림을 한다고 최고의 아내라고 남편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던 그 모습이 좋았죠. 하지만 사업이 망한 이후에는 남편은 고약했던 시부모보다 더 악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망한 걸 전부 제 탓으로 돌렸고 시부모님과 합세해서 저를 비난하곤 했죠. 딸을 낳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남편은 막상 딸이 태어나자 그것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지 계집애를 낳아서 어디다 써? 당신도 딸 좋다고 했잖아요. 그때랑 다르지. 사람은 바뀌는 거야. 몰라? 잘 나가던 내 사업이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거꾸러진 것처럼 그냥 바뀐 거라고. 이제 나이도 많아서 애를 낳지도 못할 텐데 하필이면 계집애? 질질 짝이 나고 꾸밀 줄만 알고 돈 쓸 줄만 하는 게 계집애들이야. 그 사람은 마치 화풀이할 대상을 물색하는 게 유일한 일인 사람처럼 굴더군요. 아이가 우는 것도 아이가 똥을 싸는 것도 저는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을까봐 아이를 꽁꽁 싸서 거리에 나가 아이를 달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더군요. 술에 잔뜩 취해서 소파에 늘어져 있는 자신의 아빠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시부모님 댁에 가면 제 뒤에 숨어 있었죠. 겨우 걸음마를 떼고 한참 걷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여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도 시어머니는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한 번을 안아주지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이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너랑 그렇게 똑같니? 애가 벌써 눈치나 보고 징그럽고 꼴 보기가 싫네. 애가 애다운 모습이 있어야지. 속에 무슨 구렁이가 사는 것처럼 저렇게 얌전해선. 에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손년데 징그럽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애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너 지금 시애미 가르치니? 내 아들 사업 망했다고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그런 뜻이 아니라 애가 이제 말을 이해하고 미워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조금만 자제해달라는 말, 그 말이 지금 날 가르치겠다는 거지. 너 웃긴다? 내가 서울대 보낸 엄마야. 너 따위보다는 내가 알면 더 알지. 제가 뭘 이해한다는 거야? 이제야 겨우 걷는 수준인데. 유난스럽네. 아주 유난스러워. 아니면 애 핑계로 사람 무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요즘 엄마들이 치맛바람이 그렇게 유별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였네. 딸 하나 낳은 걸로 어디서 유세야?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겨워. 난 네 착한 큰 눈이 싫어. 세상 혼자 불쌍하고 피해 입은 척하는 거 보면 내가 솔직히 말해서 역겹고 가증스럽다. 난 애초에 너 우리 집에 발 디뎠을 때부터 싸했어. 알아? 까놓고 말해서 너 같은 게 우리 집 식구로 가당키나 하니? 고졸에다가 근본도 없는 집안의 공무원 집안. 겨우 경사 출신인데다가 이미 죽었는데 무슨 공무원 집안이라고. 내가 미쳤지. 그때 뭐 때문에 너 같은 걸 받아줬는지. 애미 넌 지금도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내 아들이 너 데리고 살아주는 걸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시부모님에게는 남편은 일종의 트로피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트로피에 난 흠집 같은 존재였죠. 매일 닦고 광을 내는 트로피에 난 흠결. 마치 제가 사라지면 다시 광명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하지만 웃긴 건 시부모님이 그런 트로피를 버렸다는 겁니다. 남편의 연이은 사업 도전과 실패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과 인연을 끊는 계기가 됐죠. 정말이지 하루아침에 이사를 했고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더군요. 화가 난 남편이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 이전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남편의 돈을 조달해주던 시부모님이 사라지자 왜 그들이 범죄자처럼 도망을 쳤는지 알게 됐죠. 저 혼자 감당하기엔 남편의 씀씀이 너무나 컸습니다. 야, 나 오늘 친구들 만나야 되니까 돈 좀 있으면 내놔봐. 여보, 어제도 돈 가지고 갔잖아. 지금 돈 없지. 그까지 돈 몇 푼이나 가져갔다고? 그리고 일 늘렸잖아. 뭐 그 청소 그거 한다 하지 않았어? 시작한 지 일주일치 되지도 않아. 아직 월급 받으려면 한참 남았어. 그럼 일을 더 늘려서 돈을 벌라고. 이제까지 내가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면 조금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어? 그럼 당신이 애 봐줄 거야? 우리 딸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는 것도 싫다면서. 애만 봐주면 내가 일을 더 늘려도 괜찮아. 뭐? 지금 나더러 그런 짓을 하라는 거야? 동네에 소문낼 일 있어? 나 백수라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씨. 여보, 지금이라도 취직하는 건 어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응? 당신 서울대 출신에 머리도 좋고 어딜 가든 사람들이 환영할 거야. 사업하던 사람이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봤어? 자존심 상하기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잖아. 사업자금 투자 받아서 제대로 다시 일어나는 거. 투자를 어디서 받을 건데? 이미 몇 번이나 실패했고 대출도 받을 수 없잖아. 재수없게 또 그 소리를. 그러니까 당신이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이렇게 친구를 만나고 나가는 게 다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서라니까? 에휴, 무식한 이거랑 말을 섞는 내가 미친놈이지. 됐고, 가불이라든지 뭐든 해서 돈 가져와. 알았어? 정말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물은 고사하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데 목구멍으로 들이치는 건 식도가 녹을 것 같은 뜨거운 공기와 모래바람뿐이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했습니다.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완전한 가정을 위해서였죠.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조약한 희망과 어쩌면 다시 잘 될 수도 있다는 나약한 마음으로 긴 시간 동안 곁을 지켰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여느 날과는 다른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반겼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 생겼다면서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일도 있고 나는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일? 지금 일이 중요해? 지금 동반 모임을 요청한 친구가 어떤 애인 줄 알아?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제일 성공했다고 소문이 자자한 친구라니까? 그런데? 진짜 머리가 멍청해? 나한테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잖아. 근데 꼭 부부 동반으로 나오라고 했고. 그런 자리면 내가 혼자 어떻게 가? 가서 너도 좀 비위 좀 맞추고 그러라고. 거기도 당연히 마누라랑 같이 올 텐데 이때 점수 당신이 좀 따. 여자들 칭찬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살살 긁어만 달라는 거지. 여보, 이번엔 진짜야. 진짜라고. 걔 아무나 그렇게 만나겠다고 하지도 않아. 어? 근데 우리 애도 학교에서 오는데 동창 모임이면 보통 저녁에 하잖아. 술도 마실 거고. 그럼 너무 늦는데 애를 혼자 두고 어딜 가. 장모님한테 맡기자. 시골이긴 해도 내가 대충 데려다 주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우리 엄마한테? 최근에 거의 못 갔잖아. 명절 때 그때 당신 혼자 내려갔었고. 이참에 주말에 데리고 내려갔다가 그러고 바로 동창회 가면 되지. 바로 올라온다고? 에이, 동창회 끝나고 애 안 데리러 갈 거야? 그때 가서 며칠 쉬어. 오랜만에 엄마 밥 먹고 다시 올라올 땐 차로 데리러 갈 테니까. 어? 좋잖아. 투자만 받으면 정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당신 고생한 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못 이기는 척했습니다. 집을 나가고 난 뒤 다시 화해를 하긴 했지만 저와 어머니의 관계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대면대면해졌다고 해야 할지 저를 조심스러워하셨고 결혼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가는 것도 어려웠으며 사업이 망한 다음에는 아예 찾아가지 못했죠. 그러니 남편이 친정에 가라고 한 것은 제게 뿌리칠 수 없는 권유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꾸미고 친정에 방문을 했죠. 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했기에 별다른 말 없이 제 딸을 안아줬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닌 벼랑간 제 손을 잡고는 저도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저는 평생 하지 않던 포옹에 놀라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혹시 사고 쳤어? 아니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 정말이야. 근데 왜... 내 딸 내가 안아주는 게 뭐 어때서? 어머니는 제 놀란 표정에 찹찹하게 옅은 미소를 보이시더군요. 네 표정이 너무 지쳐 보여서 안아줬다. 힘들어 보여서. 예전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네. 엄마가 엄마답지 못했어.
내 딸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랐어. 그땐 엄마가 잘못했어. 혹시 너 결혼 많이 힘드니? 팩서방이 잘못해줘? 지금 이렇게 화장하고 잘 꾸몄는데 내가 뭐... 나이 들어서 그래. 아이, 엄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피곤한 거 다 드러나고 할 나이지. 너도 이제 자식 낳아봐서 알 거 아니야. 애 표정만 봐도 어디가 불편하다는 거 엄마들은 다 알아. 내가 엄마답지 못해도 엄마는 엄마야. 힘들면 엄마한테 기대. 엄마가 다른 건 못해도 같이 울어줄 순 있으니까. 알았지? 응. 솔직히 그때는 울컥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참고 또 누르면서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의 차에 올랐죠.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만 하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니 제 얼굴에는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어색할 정도로 하얀 얼굴이었지만 생기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저를 보더니 남편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신경 써봤자 소용없어. 내 대학 동기들 마누라들은 매번 관리받고 애초에 어리고 예쁜 애들이 대부분이라. 그냥 옷을 좀 과감하게 입었어야지. 그게 뭐야? 이 옷이 뭐가 어때서? 내가 가진 것 중엔 제일 예쁜데. 예쁘지. 근데 이제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있으면 좀 더 성숙한 면을 어필해야 되는 거 몰라? 자기가 무슨 20, 30대야? 그런 단정한 옷들은 어릴 때나 상큼해 보이지. 여보, 이거 동창회라며. 근데 무슨 옷을 야하게 입어. 동창회는 어떻게 하고 가라는 법 있냐?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당신이 내세울 게 뭐가 있어? 어리길래 그렇다고 능력이 좋아? 몸매라도 드러나는 옷을 입어야 그나마 봐줄 게 있는 거지. 아휴,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나이 처먹고 뭘 가릴 게 있다고 꽁꽁 숨기길 숨겨. 지금 말 다 했어? 알았어. 알았다고. 그냥 안타까워서 그런 거야. 별 뜻 없다고. 대신 오늘 가서 제대로 굽혀. 알았어? 이게 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해 제발. 꽤 큰 연회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서울대의 마크가 박혀 있었고 들어가는 길에 학생증까지 확인을 하더군요. 남편은 이전에 동문회보다 훨씬 규모가 있고 좋은 곳을 대여한 것 같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을 초대한 그 친구가 주최한 모임이라고 했죠. 호화로운 음식들이 줄지어 뷔페처럼 차려져 있었고 눈이 핑핑 돌아갈 정도로 큰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허기가 져서 뭔가를 먹으려고 다가갔는데 남편이 제지를 하더군요. 미쳤어? 좀 우아하게 굴어. 다들 먹는데 왜? 우린 목적이 있어. 저런 것 따위 먹을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뭐든 아는 척도 끼어들지도 정정하지도 마. 알았어? 알았어. 남편은 여기저기 저를 끌고 다니면서 동창들과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사업이 잘 나가고 있다는 거짓말을 했고 저를 잘 깨지는 유리처럼 대하기까지 했죠. 사랑스러워서 죽겠다는 연기를 보고 있으니 기가 차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적지 앞으로 자연스럽게 가서 착석을 하더군요. 그곳에는 두 부부가 앉아 있었고 누가 봐도 중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목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곁에는 모델처럼 예쁜 부인이 있었는데 저를 불쾌한 시선으로 스캔을 하고는 눈알을 굴리더군요. 오래 기다렸어?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를 급하게 빌린다고 늦었지 뭐야. 사고? 무슨 사고? 안 다쳤어? 재수씨라고 불러야 하나? 몸은 괜찮으세요?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의 동창이 몸을 기울이며 정말 심각하게 제게 물었죠. 네. 제가 떨떠름하게 대답하자 남편이 주절주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였어. 리어카를 끌던 할아버지랑 부딪혔는데 어쩌겠어. 그냥 보내드렸지. 근데 내가 그 남아있는 박스까지 사드리고 한다고 시간이 걸렸어. 차는 공업사에 맡겼고. 알지? 그 예전에 봤을 거야. 그 벤틀리. 물론 남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애초에 사고가 난 벤틀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기 전에 있었던 것은 벤츠였고 그마저도 압류를 당했죠. 더구나 그 뒤부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고 싶지 않다며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산 중고 차량을 타고 다녔으니까요. 이번에 끌고 온 것도 국산 중고차였습니다. 그것도 쪽팔리다면서 아주 먼 주차장 지하에 박아놓고 걸어왔죠. 하지만 남편은 정말 혈색 하나 바뀌지 않고 잘나가는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을 위해서 퇴직 기념으로 자동차를 뽑아줬다는 등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있다는 등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거짓으로 장식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게 트리 장식이었다면 무게로 나무가 옆으로 기울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오가는 이야기 속에 저는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혹시나 소리가 날까봐 눈치를 살폈죠. 대충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친구와 남편은 전혀 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동문회에서 몇 번 본 게 전부였던 그런 사이 같았죠. 애초에 범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나가는 무리의 우두머리였던 겁니다. 하얀 얼굴에 반듯하게 올린 머리, 차가울 정도로 서늘한 표정을 하고 있던 그 남자는 남편의 말에 경청한 것 같다가도 이따금 제게 말을 걸었죠. 재수 씨는 뭘 좀 드셨어요? 여기가 가재 요리가 참 좋은데 가재 요리는 드실 줄 아세요? 아니 못 먹어봤냐는 말은 아니고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가 해서요.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서 이해해 주세요. 아니에요. 가재 그게 좋아해요. 알레르기도 없고요. 근데 먹고 싶지 않아서요. 입맛이 없기도 하고. 아유 저런. 혹시 속이 안 좋은 건 아니시고요? 오늘 요리에 꽤 신경을 썼는데 죽 같은 거 달라고 할까요? 여기 출장 요리사들이 있어서 가능할 텐데. 솔직히 좀 거북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친절하다고 해야 할까? 거기다가 그 친절에 곁에 있던 부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롭게 박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정말로 얼굴이 따가울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입을 열더군요. 저기요, 혹시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저는 연세대 출신이거든요. 저요? 저는 당황해서 눈만 깜빡거리다가 남편이 옆구리를 찌르자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은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자 여자의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더군요. 대학도 안 나오신 분이 어찌 남편을 꼬셨대? 혹시 임신? 그런 걸로 발목 잡는 여자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순진하고 공부만 하던 서울대생들을 그런 식으로 홀리는 여자들. 그쪽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꽤 그런 사건이 많거든요. 순간 불쾌함이 들어 한 소리 하려는 순간 남편이 저를 막아서며 맞장구를 쳤죠. 와, 연세대! 아이 너무 부럽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머리까지 좋으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 아는 정말 제가 심성 하나 보고 결혼했거든요. 학벌이 떨어진 건 집안이 굉장히 가난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아요. 어머, 그래요? 그럼 그거네, 신데렐라. 아닌가? 신데렐라는 타고나긴 귀족이니까. 맞죠, 신데렐라. 귀족이면 뭐합니까? 재산 다 빼앗기고 바보처럼 집에서 하인으로 일을 하는 여잔데. 이 사람도 비슷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순간 남편의 동창이 자신의 아내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벌겋게 얼굴이 달아올라서 어깨까지 들썩이며 씩씩거렸죠.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신데렐라? 임신? 당신이야말로 말이 그게 뭐야?
지금 누구 앞이라고 그런 말을 해? 여보! 감히 지금 저 사람 앞에 두고 농담을 따먹어? 당신이야말로 저 여자 왜 자꾸 신경 써? 왜 자꾸 흘낏거리면서 보는 건데? 애초에 상대도 안 해주던 자기 동창이랑 이런 자리 만들려고 한 것부터 신경 쓰였어. 근데 나한테 감이라고? 저 여자랑 무슨 사이라도 되는 거야? 뭔데 뭐냐고? 네, 은인. 뭐? 우리 부모님이 늘 말했던 은인. 그분이 저 여자분의 아버지셔. 여자는 덜덜 떨면서 저를 보고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더 당황한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저를 보호해줘야 했을 남편이 아니라 그 남자가 저를 두둔했다는 것도 혼란스러웠고 은인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들끼리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이상했죠. 자리를 파하고 따로 만남을 청했고 저는 남편에게 반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었죠. 남편의 동창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아버지가 혈액암에 걸리면서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골수 이식까지 받았지만 재발을 몇 번이나 했고 그러다가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곳엔 어린 저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죽음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죠. 그저 이전과는 다른 집의 환경, 어머니의 울음소리로 감정만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분명 좋은 분들이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을 잃으니까 모든 게 끝이라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순간 저희 집 창문 부수고 들어온 게 그쪽 아버님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어떻게 알고... 동네 슈퍼에서 번개탄을 사는 걸 보고 슈퍼 주인이 걱정돼서 그분에게 알린 겁니다. 신고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아보니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는 경찰에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소를 보고 그 오르막을 뛰어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몰랐어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골수 이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비까지 드려서요. 넋이 나가서 죽기만을 바라는 저희 부모님을 혼낸 것도 그분이었고 정신 차리게 만든 것도 그분이었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쪽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 딸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거죠? 확실한 건지... 그때 제 남편이 신나서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말했었어. 당신 아버지 이야기.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거구나. 맞지? 맞아. 그리고 정확히 하려고 뒷조사를 좀 하기도 했고. 죄송해요, 재수씨. 저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했어서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 눈. 삼촌이랑 정말 똑같더라고요. 놀랄 정도로요. 그래요? 저희 엄마도 늘 그 말을 하곤 하셨어요. 근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뭐든 다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완치되시고 사업 다시 시작한 뒤에 그분을 바로 찾았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죠. 가족들도 이미 그곳을 떠나서 소식을 알 길이 없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운명적으로 다시 찾게 됐다는 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저희 남편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자금과 집, 자신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군요. 이제까지 늘어놓았던 거짓말은 별것도 아니라는 듯 안면을 바꿨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은 딱 가만히 있어. 이런 건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야. 생각해봐. 당신 아버지 죽고 당신 집은 어떻게 됐어? 완전 망했잖아. 어머니랑도 사이 안 좋아지고. 이거 이 정도면 싸게 치는 거야.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목숨에 흥정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장난해? 우리한텐 기회야. 그리고 이제까지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어? 나도 처가 덕, 장인 덕 좀 보자. 이번 사업이 나한테 얼마나 큰 기회인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남편은 제 허벅지를 비틀어 꼬집고는 눈으로 작은 경고를 했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게 제 아버지의 죽음을 흥정하더군요. 마치 키로에 얼마 하는 물고기를 저울에 달아서 보여주듯이 그렇게 말이죠. 저는 남편도 그 남자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행동이 역겨웠습니다. 결국 자리를 벗어나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대로 저희 어머니 집으로 갔네요. 작고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집이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보낸 이혼 서류가 도착했고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죠. 사실 결정이 쉽진 않았어요. 제가 딸을 저처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어머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는 아버지가 없어서 괴롭고 원망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랬어.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없어서 너한테 미안했고 난 괴로웠지. 어쩌면 너도 나도 그렇게 좋은 사람을 잃어서 그 아픔이 더 컸을지도 몰라. 그 사람은 충분히 그랬잖아. 엄마가 왜 지금까지 혼자 살겠어? 그런 사람이 없어서야. 그런데 지금의 네 남편이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네 딸을 위해서도 이혼하는 게 맞아. 무엇보다 네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거야. 응? 하지만 엄마, 내가 힘들어했었을 때 그 감정을 네가 가져간 것처럼 네 딸도 네 감정을 먹고 자랄 거야. 엄마는 제대로 못했지만 넌 딸 잘 키웠으면 좋겠어. 넌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 넌 아빠를 닮았거든.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이죽거리면서 앞으로 자기는 투자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걸 보니 어떻게 이런 인간과 이제까지 살았나 후회가 들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투자의 실체를 알게 된 건 이혼 확정 후 고작 이틀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 앞에 곱게 차려입은 70대 전후로 보이는 부부가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낯익은 부부도 함께였죠. 모델처럼 키가 큰 여자와 남편의 동창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가세요. 당신들도 제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사실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남자는 이야기를 들어달라면서 사정을 했고 곁에 서 있던 여자는 머리를 깊게 숙이고는 제게 그때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자신이 경솔했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실수를 했다고, 너무 당황해서 그때 사과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곁에 있던 할머니가 남자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중절모를 쓰고 있던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으며 제게 고개를 숙였고요. 저희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애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녀석이에요.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에 그랬을 겁니다. 마음은 그게 아니고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인간한테 투자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왜요? 이혼하면 투자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어요. 너무 불행해 보여서요. 남자가 그렇게 말하자 다시 등짝으로 손이 날라왔습니다. 아유, 경솔한 행동이었어요. 저희가 정말 면목이 없네요. 남의 가정사에 왜 끼어들어서 사단을 내? 아니 엄마, 진짜 그게 아니라 뒷조사해보니까 가관이었다니까? 모르는 척 했을 뿐이지 이미 동창들도 다 알고 있어. 사업 망하고 아내 등골 빨아먹고 사는 거. 뻔뻔하고 경박하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로 살살 꼬드겨서 이혼 유도한 거라고. 그런 남자랑 살면 불행할 거야. 알고 보니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거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순간부터 남자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했고 투자를 없던 걸로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간절해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단번에 저를 내치려는 걸 보고 이런 놈이랑 결혼 생활은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자 그의 부모님들이 직접 사과를 하러 온 거였고요. 경솔하긴 하셨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혼은 하는 게 맞았거든요.
제가 대답하자 남자는 표정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봐 엄마, 내 말 맞잖아. 삼촌도 잘했다고 칭찬해줬을걸? 아이고,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워서 정말. 아이고 머리야. 덕분에 긴장도 경계도 풀리고 우린 어색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희 어머니와도 이야기를 오래 나누셨고요. 그런데 결국 그 이야기 끝에 보상 문제가 나왔고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확고했죠. 우린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먼저 간 아가씨 아버지 뵐 때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서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것도 못해요. 하지만 보상은 괜찮아요. 애초에 저희 아버지 죽은 거랑은 관계도 없으시잖아요. 보상이라니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죽은 거랑은 관계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건 그 사람 덕이니까요. 아가씨,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내가 딸처럼 살피고 싶어서 그래. 내 아들도 동생처럼 살펴줄 거고. 응? 하지만 이거 안 받으면 우리가 알아서 통장에 넣어버릴 거예요. 우리 아들이 뒷조사했다니까요. 그 정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하는 걸 받는 게 훨씬 덜 부담스럽죠. 안 그래요? 뭘 받고 싶어요? 땅? 건물? 그것도 아니면 현금? 못 이기는 척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뻔뻔하다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동네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받겠다고 했죠. 어머니와 제 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당장에 이혼으로 시골에 내려와 있었고 먹고 살 방법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에 막상 받게 된 집은 제가 생각하는 시골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경기도 외곽에 있는 꼬마 빌딩을 받았죠. 꼬마라고 하기엔 꽤 큰 넓이였고 총 4층으로 된 곳이었습니다. 맨 아래 상가부터 시작해서 원룸까지 들어간 건물이었고요. 꼭대기층은 방도 4개나 됐고 드레스룸까지 있는 화장실은 2개였죠. 아이는 좋아서 뛰어다니고 어머니는 곁에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이거는 너무 과한데 리모델링까지 하신 거죠? 저는 울음이 터지는 걸 겨우 막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집과도 가깝기도 하고 꼬마 빌딩 정도는 괜찮잖아요. 내가 가구 하나하나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다 직접 했어요. 동선도 편하고 아래 바로 편의점이 있으니 편하고 교통편이 좀 불편해서 차량은 하나 준비해놨어요. 아니, 덩치가 꼬마가 아닌데요. 그리고 차는 외제차 아닌가요? 이건 너무 과해요. 이때 남편의 동창이 끼어들었죠. 차는 벤틀리?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걸로 했어요. 제가요? 저는 그 차를 본 적도 없는데. 전 남편이 좋아했잖아요. 이왕이면 그렇게 해야 배가 아프죠. 그건 제 선물입니다. 남자가 희죽거리며 웃자 노부인이 등짝을 또 후려치더군요. 얘가 좋아하는 걸 사줘야지. 그놈 이야기가 왜 나와? 어우, 저걸. 내가 너 이러는 거 삼촌한테 다 말할 거야. 알아? 엄마, 삼촌은 선 넘었지. 다른 걸로 바꿔줄 테니까 말하지 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희미하게 웃자 노부부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가씨, 아버지 목숨값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말고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줬을 테니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지. 이건 우리를 살려준 감사의 성의예요. 우리 아들,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젊은 한 부부의 감사의 선물 정도로만 생각해줘요. 그 뒤로 지금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린 더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분들과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식사도 하고 여름이면 여름이다, 겨울이면 겨울이다라는 이유로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해졌죠. 아마도 이게 아버지가 준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따라 아버지가 많이 그립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고 보고 싶어요.